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회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회정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볼게요. 크게 일반적 차원에서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부분적으로 좀 더 이제 특수하게는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일반적 차원에서 정의란 무엇이냐면, 자, 거기 쓰세요. 공동선을 실현하는 법을 준수하는 것. 이 준법, 합법이 일반적 정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이란, 옳은 행동이란 어떤 행동이냐? 준법, 합법이라고 이제 답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냐고 했을 때, 공정함. 여기서 말하는 공정함이란 건 뭐냐면, 자, 여기 아래다가 여러분 쓰세요. 공정한 것이라고 쓰세요. 즉, 공정한 것을 추구하는 행위가 정의로운 행동인데, 이때 공정한 것이란 무엇이냐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응분의 몫을 받는 것.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런 몫을, 받을 만큼의 몫을 받는 것을 이제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정한 것과 관련돼서 자세하게는 분배적 차원에서,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정, 교정의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밑에 교환적 정의는 하나 더 있죠. 그러면은 여기 준법에는 해당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면 공정한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게 아마 전쟁에서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 부분적 차원에서 정의로운 행동에는 속해 있지 않을지라도 일반적 차원에서 정의로운 행동에는 속해 있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각 사람들의 가치에 비례하는 몫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밑에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동등함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비율이라고 써요. 비율. 기하학이 뭐냐면 도형에 관한 학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으면 길이의 B가 A 대 B라면 어떻게 되죠? 넓이의 B는 A제곱 대 B제곱이 되죠. 이런 것처럼 A 대 B의 관계는 X 대 Y의 관계와 같다. 방금 말한 이 도형의 비율 이제 생각하면서 요 네 가지 지금 말한 이 관계, 이것을 기하학적 비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동등함을 실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시를 이제 저희 밑에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 장군과 일반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한 400만 원 어치를 가져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공정한 것일까를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치는 어떠냐면, 이 전쟁에 나갔을 때 가치는 장군이 한 3대 1로 더 가치 있어요. 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한다면, 장군은 300만 원, 일반 병사는 100만 원을 나누어 갖는 것,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정적 정의는
시정적 정의를 보자면, 자, 판매와 구매에 있어서 절도폭행, 살인 이런 상호 교섭, 이 사람 간의 그 거래라든지 교섭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위에다 쓰세요. 판매와 구매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배상. 그 다음에 절도폭행, 살인 등은 형벌로 바로잡는 거죠. 이 바로잡을 때는 이번엔 기하학적 비례가 아니라 산술적 비례예요. 산술적 비례. 자, 거기 옆에다가 수라고 쓰세요. 이번엔 비율이 아니라 숫자. 덧셈 뺄셈으로 맞추면 됩니다. 덧셈 뺄셈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장군이 요 병사들한테 이제 거짓말을 쳤어요.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나눠 가졌냐면 390만 대 10만 원으로 나눠 가졌어요. 이때 어떻게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시정, 교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시정적 차원에서 공정한 것은 뭐냐면, 이 장군들에게서 90만 원어치를 마이너스 90만 원어치를 재판부가 가져와서 일반 병사들에게 그대로 90만 원을 돌려주도록 하는 것에 판결을 내리는 게 공정한 행위가 되겠죠. 이것이 시정적 정의, 산술적 비례, 덧셈 뺄셈, 산술적 비례에 따른 동등함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마지막으로 교환적 정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하학적 비례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술적 비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비례에 따른 동등함 실현, 이건 다 공통점이네요. 가 되어야 된다. 이제 물건들을 교환하고 이럴 때 라고 보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사회정의에서 분배적 정의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방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 분배적 정의 우리 봤죠? 그러고 또 시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도 있는데, 이거는 분배적 정의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먼저 분배적 정의를 배울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자, 기본 개념들이 뭐냐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분배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분배하면 단지 먹을 거 나누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여기다 예시를 썼다가 지울게요. 예를 들어 사회에서 우리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될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이러면, 자, 혼자서는 짓기 힘들지만 다 함께 지을 수 있는 건물 같은 것들, 큰 빌딩, 아니요, 농사 지을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면은 더 많은 그 농산물들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들, 돈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투표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투표권. 이걸 어떻게 분배해 줘야 될까? 옛날에는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투표권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권리, 투표권을 포함해서 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많은 이익들, 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은 거 있죠. 예를 들어 국방, 아니면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 진짜 공정한 분배,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갈등이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우냐라고 했을 때, 분배가 공정한 사회, 분배가 정의로운 사회가 정의롭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봅시다. 자, 형식적 정의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형식적 정의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쓰세요. 우리 방금 아리스토텔레스 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분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우리 어떤 걸 봤죠? 분배적 정의에서 기하학적 비례도 있었는데, 가치에 따라 예를 들어 장군과 일반 병사가 3대 1이라면
뭐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가서 얻은 이익도 이 가치에 비례하여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장군과 일반 병사가 다르죠. 근데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요. 즉 다른 것을 예를 들어 같게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장군들 괜찮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 대우하라 라는 이 큰 틀에서 방금 전에 선생님은 요 가치라는 구체적 기준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기준,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위에서는 형식적 정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공리의 원리도 포함해요. 공리의 원리도 6번이라고 써도 돼요. 6번 여러분. 이것도 전부 다 실질적 구체적인 기준을 이제 가진 실질적 정의 원리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절대적 평등, 필요, 능력 이러한 분배의 기준에 딱 맞는 분배의 결과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에서 즉 분배의 결과가 해당 기준에 맞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의롭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정의라고도 부르고 결과적 정의라고도 부릅니다. 자, 분배의 결과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쌤이 여기에 지금 5가지 공리의 원리 포함해서 6가지 담아놨습니다. 자, 보자면 첫 번째 절대적 평등.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n분의 1로 밑에 n은 넘버예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나 내가 좀 달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나눠 갖는 예를 들어 인권이 이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필요는 뭐냐면 필요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주, 건강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능력 또는 업적, 뭐 기업에서 연봉 협상할 때 이 해당 기준이 보통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노력이 있을 수 있겠고 5번째 사회적 기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연금, 뭐 병역 면제 혜택 이런 걸 줄 때 그 기준이 요 5번 사회적 기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전체 이익 증진이라는 이 구체적 기준, 분배의 결과가 이 구체적 기준을 달성해야 된다고 보는 공리의 원리도 6번째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이 3번째로 이렇게 빼놨냐? 롤스가 공리의 원리를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했는지 알아보기에 따로 빼놨는데 자, 이제부터 롤스로 들어와요. 롤스로 들어오는데 롤스의 이론을 좀 더 이제 제대로 배우기 전에 우리 방금 전에 형식적 정의 원리라는 바탕을 배웠어요. 그리고 구체적 기준 6가지에서 요게 실질적 기준, 구체적 기준, 분배의 결과가 이 기준에 해당돼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 정의라고도 부르고 결과적 정의라고도 부르고 요 개념들 머릿속에 넣으세요. 형식적 정의, 결과적 정의. 그리고 또 하나 롤스가 이거 제시했습니다. 롤스가 절차적 정의라는 걸 제시해요. 절차적 정의. 롤스는 결과적 정의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자면 자, 지금 우리 이 부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VP였죠.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여요? 이 절차적 정의도 3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완전 절차적 정의는 보세요. 공정한 분배의 어떤 구체적인 기준, 그 분배의 결과가 있어요. 완전 절차적 정의는. 그리고 그 해당하는 결과에 이르는 공정한 과정까지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피자 나누기다 이러면은 공정한 결과는 뭘까? 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같은 크기의 피자를 이거 안 쓰는 게 낫겠네요. 같은 크기의 피자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공정한 분배의 결과, 그 기준이 되겠죠. 그럼 공정한 절차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피자를 나누는 사람이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도록 하면 될 겁니다. 자, 불완전 절차적 정의. 공정한 분배의 그 결과 기준은 있어요. 예를 들어 형사재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 그런데 재판 절차에서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서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그 절차 과정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가끔 분명히 범인인데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케이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순수 절차적 정의는 뭔가라고 하면, 특히나 룰스는 이 순수 절차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시로 도박, 추첨 같은 거 써놨죠. 추첨. 청소할 사람을 뽑는데 사다리 타기라는 추첨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속임수도 없었어. 굉장히 공정하게 사다리 타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다리 타기로 뽑힌 사람이 지금 청소하기로 했죠. 청소 이거 어떻게 분배할까? 사다리 타기, 추첨. 이때 과정이 공정하면 사다리 타기로 뽑힌 사람이, 즉 분배의 결과가 반장이든 아니면은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든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한 학생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공정한 절차에 따랐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사람들은 그것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거다라는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 예를 들어 축구 경기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절차,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가 예를 들어 나쁜 평가를 받는 팀이야. 그래도 그 팀이 이겨도 공정하다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축구 경기인데 20대 0으로 이겼어. 그것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죠. 분배 결과 어떻게 나오든 절차가 공정하다면. 이런 예시들이 해당할 수 있겠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룰스의 절차적 정의의 개념도 봤습니다. 특히나 순수 절차적 정의 기억해야 된다라고 별표 앞에다가 해놨죠.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스,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가? 그것은 분배가 공정하게, 분배가 정의롭게 일어나는 사회가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룰스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쓰냐면, 이 사람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뭔 말이냐? 룰스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룰스 이후에 배울 노직, 또는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요 각각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자유와 평등, 요 둘 다 강조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유주의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유와 평등이라는 요소를 같이 강조를 한다,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양쪽의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 롤스가 강조한 건 뭐냐면, 일단 사회는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칸트 배울 때 공리주의랑 비교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칸트 배울 때 공리주의랑 비교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죠? 그 결과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옳은 것은 분명히 있다. 그 자체로 옳은 행동은 분명히 있다. 이런 걸 배웠는데, 자, 봅시다. 좋음과 옳음을 룰스는 칸트와 같이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자, 만약에 분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공리주의자들,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 행동이, 그 법과 정책이 옳은 것이다라고 좋음과 옳음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음과 옳음 분리해야 된다. 옳음, 그리고 우리는 옳음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노예제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절대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롤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그 사유체계, 사상체계가 그럴듯해 보여도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으면 완전히 그냥 아무리 그럴듯해도 다 가짜, 무너지죠. 마찬가지로 사회 제도를 만들 때도 정의롭지 않다면,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공리의 원리를 비판하는 부분도 봤고요. 이렇게 봐요. 이 사회를 어떻게 보냐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뭐 건물 짓거나 농사 짓거나 할 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막 빌딩 같은 것들, 아니면 더 많은 농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함께 이렇게 협동해서 하다 보면. 근데 얘기했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잘못 분배한다면 어떻게 되죠?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그 사회는 갈등하는,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롤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협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원리, 그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에 따라 사회 구조, 사회 체제, 사회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사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이 원리가 무엇이냐겠죠. 이 원리를 이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의의 원칙.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하면서 그 밑에다가 씁시다. 우리 순수 절차적 정의 봤습니다. 그 과정이, 그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이다. 이거 우리 봤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도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거 우리 방금 배웠었죠. 자, 그렇다면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인데, 도대체 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가 형성되는, 사회 구조가 형성되는 게 정의로운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롤스가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원초적 입장이라는 굉장히 공정한 상황이 있어요. 이 원초적 입장에서 원초적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들이 계약, 합의, 마치 사회계약론이 떠오르죠. 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는 그것은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뭘까? 이 원초적 입장이 굉장히 공정한 그 과정, 원초적 입장이 공정한 과정, 공정한 절차가 해당되겠죠. 이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 그렇게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것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 거, 원초적 입장이 도대체 뭐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낸 정의의 원칙은 뭐지? 를 알아야 돼요. 요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정말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이거 기억하면서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원초적 입장부터 알아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원초적 입장부터 알아본다 얘기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 가상적 상황입니다.
롤스가 생각했을 때 이거 굉장히 공정한 상황인데 롤스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이 상황 어떤 도대체 상황일까? 이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롤스가 머릿속에서 가상적으로 만들어냈고 이와 관련된 이제 책을 썼어요.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먼저 타인에 무관심해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 증진에만 관심이 있는데, 자, 여러분 쓰세요. 이거 이기주의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줄 알아요. 최초의 평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걸 보고 이제 평등하다, 공정한 최초의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지의 장막,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요것도 롤스가 만들어냈습니다. 무지의 장막, 무지의 베일이 뭐냐면, 일단 밑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 합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신과 관련된 특수한 사실들,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모르는 상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요 자연적 우연성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신체적 재능 중에 뭐 예를 들어 축구 실력 떠올려 봅시다. 축구 실력, 아니면 노래 실력. 정신적 재능은 뭐 어떤 높은 지능. 이거 타고난 거 그냥 타고나는 거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데, 이거 어때요 여러분? 완전 운이에요. 우연하게 갖고 태어난 거예요. 랜덤이에요, 랜덤. 자, 사회적 우연성, 이거에 해당되는 건 그럼 뭘까? 내 사회 환경, 대표적으로 가정 환경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도대체 무지의 베일, 무지의 장막, 무지, 알지 못하다 라는 거죠. 무지, 알지 못하다. 가끔 어떤 소설책을 보면 그 사람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베일에 씌여 있었다 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책에서는. 자, 밑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자, 그림 따라 그리세요.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회적 우연성, 사회적 운을 어떻게 타고났냐면 금수저로 타고났어요. 가정환경에. 요 사람은 높은 지능, 자연적 우연성, 높은 지능. 요 사람은 엄청난 노래 실력을 갖고 타고났어요. 그런데 지금 칸트가 얘기하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상황은 어떠냐면, 이 무지라는 어떤 흰 천막, 흰 장막 같은 걸로 뒤집어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지가 않아. 나도 남도 안 보여.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무지의 베일이 가려져 있어서. 약간 흰색 장막, 흰색 청막을 흰색 커튼을 뒤집어 썼다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봤죠. 순수 절차적 정의. 과정이,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도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원초적 입장에서 이제 얘네들끼리 회의를 해요. 어떻게 회의를 하냐면, 이 무지의 베일을 벗어 던졌을 때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면 공정한 사회다,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면 공정한 사회, 아니면은 정의로운 사회로 여기고 협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협동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즉 이 원초적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합의, 계약할 거란 말입니다. 뭘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 운영되는 그런 국가가 정의로운 공정한 국가, 여기에서 협동이 가능할 것이다. 내가 이 무지의 베일을 벗어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이든, 지금은 금수저 노래 실력 높은 지능을 썼지만 그러한 타고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낮은 사람도 있겠죠. 즉 뭐 가정 환경이 안 좋거나 뭐 어떤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 뭐 이런 것들이 남들에 비해서 좀 더 덜 이렇게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덜 타고났을 수 있는데 자, 네 번째 봅시다.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해요. 합리적 선택.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험을 최소화한다, 위험을 회피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거기다 쓰세요. 일단 확률을 계산할 수 없어. 지금 비유를 했죠. 뭐라고?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요. 무지,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로또를 바라고 막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예를 들어 내가 금수저인 걸 알아. 그럼 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 그냥 부모님의 재산 세금 안 내고 그대로 물려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겠죠. 아니요, 내가 엄청난 노래 실력을 갖고 타고나는 걸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알아. 그럼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냐면 노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고 싶겠죠. 그런데 무지의 베일 때문에 모른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를 포함해서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정말 긴 시간 동안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상황에 놓이기보다는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이면 어떡하지를 걱정하고 놓일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런 모험을 최소화하는 예상되는 최악의 결과들 중 예상되는 내가 진짜 최악의 결과가 있어. 좀 이따 최소수혜자라고 표현할 건데 최소수혜자 혜택을 받을 수 남들에 비해서 최소로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 떠올리면 돼요. 사회적 약자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살기 괜찮은 그런 사회를 만들 거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합리적 개인, 이성적 생각할 줄 알아요. 본인이 유불리, 내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를 몰라. 내 사회적 우연성 아니면 자연적 우연성을 모르는 상태로, 즉 유불리를 배제한 채 모르는 상태로 선택한 원칙, 도출한 원칙이 정의의 원칙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지의 베일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자기의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자기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뭘 알고 이제 뭘 모르느냐? 무지의 베일, 뭘 모르느냐? 요 5가지 보세요. 내 사회적 지위나 계층 모르고요. 타고난 자산이 뭔지, 능력, 타고난 운, 내 뭐 신체적, 정신적 재능이 뭔지, 뭐 지능, 체력, 가치관, 뭐 나의 심리적 성향, 미래 인생 계획, 아니면 심지어 내가 속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수준, 이걸 몰라.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북한 아니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어날 것 같다. 그럼 그런 사회가 거의 최고의 그런 사회로 만들어주고 싶겠죠. 그렇다 보면은 나의 어떤 선입견 그런 게 들어가 버려. 그거 들어가는 순간 공정하지 못하죠. 자, 정치, 경제, 심리학. 자, 여기 심리적 성향은 알지만, 심리적 성향은 몰라야 되지만 심리학 같은 일반적 사실에 대한 내용은 안다고 나와 있죠. 왜요? 이러한 지식조차 없으면 어떻게 합의를 하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 상식들은 갖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어떤 것일까? 크게는
두 가지 정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정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일단 옆에다 쓰세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1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제2원칙에서 요 첫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쓰세요. 이제 정의 원칙 분석 들어갑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것도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원초적 입장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온 결과인 정의 원칙도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자, 정의의 원칙을 봅시다. 첫 번째,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봤던 절대적 평등 n분의 1의 균등 분배를 말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뭘요?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 또는 이러한 권리를 누릴 자유라고 해서 기본권의 목록, 기본적 자유의 목록을 보세요. 제1원칙에 따라 모두가 똑같이 균등 분배, n분의 1의 절대적 편등 분배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투표권, 뭐 여성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박탈 이런 거 안 됩니다. 공직 선거권은 뭐냐면 내가 공직에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이제 주체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표를 받는 입장, 즉 공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기본권의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다가 쓰세요. 재산 소유권. 이러한 권리를 누릴 자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제2원칙을 보세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 사회적은 위에다 쓰세요. 권력과 지위, 직업. 경제적 불평등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소득.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두 조건 모두 충족 못할 시 요 돈과 그리고 이 권력, 직업과 관련돼서도 이것도 모두가 제1원칙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천천히 공부하다 보면 이해를 할 거예요.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도록 합시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지켜진다면 사회적 불평등 허용된다. 경제적 불평등 허용된다. 하나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빈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그보다 못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고, 이런 불평등이 가능하다. 허용이 된다. 그래도 협동체제로서의 사회가 잘 유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축차적 서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차적 서열. 선생님이 두 가지 정의의 원칙, 더 자세하게는 제2원칙이 또 두 가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정의 원칙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각각의 원칙들의 서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요렇기 때문에 자, 쓰세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또는 최소 수혜자의, 아까 말했죠, 혜택을 받기를 남들에 비해서 최소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낮은 사람들, 아니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 떠올리시면 됩니다.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을 위해 요 아까 그 기본적 자유의 목록, 기본권의 목록에서 봤던
그 자유와 권리, 예를 들어 투표권, 아니면 종교의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 침해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왜요? 제2 원칙보다 제1 원칙이 우선입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준다. 아니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 일단 여러분을 거기다가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요 최소 수혜자들의 최대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모든 사람들의 이익 증진이라고 쓰세요. 자, 모든 사람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또는 최소 수혜자들의 최대 이익, 최대 혜택을 위해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하냐? 마치 공리주의처럼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1원칙이 가장 최고의 원칙.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이지만, 즉 자유와 평등 둘 다 강조, 어느 정도 섞어서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자유주의. 자, 기억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있죠. 요 기본적 자유, 기본권. 이거는 절대 침해할 수 없는, 즉 제한할 수 없는, 침해할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맞고, 그러면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할까라고 하면 아니요, 기본권 제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자, 언론의 자유가 있고요.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에 재판받기도 전에 먼저 공개가 돼서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저 사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그 여론에 의해서 재판이 좀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에 오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잠깐 엠바고가 뭐냐? 언론 이 재판 끝날 때까지는 그 정보를 미리 사전에 공개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을 하는 건 왜?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 자유의 전 체계가 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1원칙이 최고의 그 가장 축차적 서열상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 이거 절대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것, 절대적인 것인가요? 라고 하면 절대적인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원칙, 아주 완벽하게 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어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에야 사회적 불평등, 즉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 어떤 사람은 낮은 지위, 경제적 불평등, 어떤 사람은 많은 돈, 어떤 사람은 적은 돈, 이런 불평등이 허용이 된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즉 그 높고 낮음, 아니면은 그 부자와 빈자, 요런 차이가 있어도 모두가 협동하는 사회로서 그 사회가 돌아간다는 건데, 즉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면, 자, 일단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즉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돼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말하죠. 높은 권력,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계급사회라고 합시다. 계급사회라고 하면 맨 밑에 있는 계급은 접근할 수 없다. 이러면 그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해당할 수가 없겠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분배, 균등 분배니까 인권처럼 똑같이 다. 그런데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에다가 자, 인생의 기회에다가 밑에다가 쓰세요. 유사한 성공 전망. 자,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쓰세요. 형식적 의미에서,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처럼 형식적 의미에서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것을 차지할, 즉 그런 높은 지위 아니면 많은 돈을 차지할 그냥 기회를 똑같이가 아니라 진짜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뭐냐면 그런 높은 직위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자, 아까 사회적 우연성, 자연적 우연성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 사회적 우연성, 특히 금수저야 집안이, 그러면은 걔는 엄청난 지원이 갈 거예요.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되고 싶어해. 그러면은 그 사람 오래 변호사 공부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집에서 잘 들어와. 근데 내 가정 환경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하루 24시간 중에 한 1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 그때 얘도 변호사가 너도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줬잖아. 열려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진짜 공정한 기회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공정한 기회는 아니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사한 능력, 유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이 원할 경우에는 유사한 인생의 기회, 유사한 성공 전망을 가져야 된다. 둘 다 똑같은 어떤 지능을 갖고 있고 변호사 시험을 둘 다 준비를 하려고 해. 한 명은 가정 환경이 좋아, 한 명은 가정 환경이 안 좋아. 그 가정 환경의 차이로 그런 어떤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즉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수에게 과도한 재산, 부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수가 그 높은 사회적 지위, 많은 돈 다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소득에 관계없이,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게 주어져야 된다. 우리나라가 롤스의 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그 사회, 운영되는 국가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의무 교육, 초, 중, 고, 요즘에 고등학교도 아마 그렇지 않나요? 네, 돈을 안 내도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걸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은 뭐냐?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가 있으면 이들에게 최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면서, 즉 최소 수혜자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들에게 최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복지 정책에 해당되는 건 국가마다, 사회마다 구체적으로는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어쨌든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보도록 합시다. 필요에 따른 분배를 비판했대요. 필요에 따른 분배하면 마르크스가 떠오르죠. 밑에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면,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면, 문제는 내가 예를 들어 많은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한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재능을 갖고 태어나 뭐 최대 수혜자야. 최대 수혜자 아니면 부자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만약에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훨씬 더 많은 이익들을 얻어낼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자들이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사회가 되니까 오히려 본인만 일하면 고생 아니야? 이런 동기부여도 안 되고 부자는 이렇게 떨어져. 빈자를 끌어올리려고 이제 하죠. 필요에 따른 분배로. 근데 그 과정에서 부자는 떨어지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서 열심히 안 사니까 그 사회는 어떻게 돼? 협동하는 사회, 협력하는 사회, 발전하는 계속적으로 그 사회의 이익이 증진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롤스가 말하는 건 뭐냐면 본인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 여기가 최대 수혜자를 상징하고 여기가 최소 수혜자를 상징하면 아니 지금 계속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을 이야기를 하지 않냐. 즉 빈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자들이 원래는 한 요만큼 최대 수혜자들 요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서 이익을 다 온전히 너 거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큼은 좀 세금으로 내자. 그만큼 여러 가지 국가에서 복지 정책으로 사용할게 라는 건데 부자들에게 얻는 이익을 걷어서 빈자들에게 나눠주면서도 부자들의 이익을 또 옹호를 해주죠. 부자들 원래 한 100만큼 벌 거야. 근데 그게 80만큼 벌어. 그러면 20을 잃었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어쨌든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80으로 줄었어도 어쨌든 플러스 80인 거잖아요. 그럼 부자, 최대 수혜자는 어떻게?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빈자들은 어때요? 빈자들도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빈자들도 어느 정도 갖춰.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 그 재산수요 민주주의 배울 때도 얘기할 건데 그렇게 부자들에게 세금으로 받거나 이런 최대 수혜자들에게서 그 이익 중에 일부를 걷어서 이들에게 뭐 적게나마 자본을 소유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토지 등. 나 땅 가진 사람이야. 지금으로 치면 뭐 예를 들어 아파트들 다 나눠줘요. 빌딩들. 나 아파트 빌딩 가지고 있네.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단지 기본적 필요 충족을 넘어서 즉 물질적 차원에서 단지 기본적 필요, 의식주 같은 걸 넘어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자 할 경우 교육기회의 보장 요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요 최소 수혜자들도 뭐야 나도 해볼 만한데 인생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면서 으쌰으쌰하는 즉 모두가 협동하는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게 롤스입니다. 자 필요에 따른 분배 와 다릅니다. 이제 특히나 이 부자 최대 수혜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나 다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전에 우리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1원칙 배웠고 제2원칙 중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그 다음 차등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자 모든 직업이 즉 모든 직업 중에서 모든 직업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러나
내 타고난 어떤 신체적 정신적 재능 아니면 내 가정 환경 이런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운의 영향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자, 공정한 기회균등은요, 예를 들어 내 가정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어떻게 돼요? 소득에 관계없이 가진 것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뭐 이런 것들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써놨죠. 우리나라의 지금 의무교육처럼 돈 안 내고 학교 다닐 수 있고. 그러나 자연적 운의 영향,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은 어찌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환경 타고나는 거죠. 내가 금수저라서 평생 인생을 편하게 살아. 그거 사람들이 쉽게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적 재능, 정신적 재능, 뭐 노래 실력, 축구 실력 뭐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걸 쉽게 이렇게 그것으로부터 얻는 이익들을 온전히 그 사람이 가져간다? 그것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운, 랜덤. 그것도 선천적인 거, 타고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등의 원칙에서 이제 최소 수혜자들의 최대 혜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위에서 얘기한 요 영향들 있죠. 이 차등의 원칙은 요것들의 영향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제거한다는 말은 뭐 신체적 재능, 뭐 정신적 재능을 뭐 빼앗는다, 없애버린다, 가정환경 뭐 빼앗는다, 없애버린다. 제거는 아니고요. 완화 조절하는 겁니다. 완화 조절. 어떻게 완화 조절을 할 수 있나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즉 뭐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을 제거한다 이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연적 우연성으로부터 얻는 요 이익 있죠. 내가 예를 들어 노래를 해서 뭐 많은 돈을 벌거나 축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근데 차이 있죠. 그 우연성을 타고나지 못하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돈 못 벌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완화, 조절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금 요 그림 떠올리세요. 요 그림 떠올리세요. 왼쪽에. 그리고 이거가 구체적으로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최대 수혜자들은 최소 수혜자들에게 비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갈 거예요. 예를 들어 최소 수혜자들은 한 플러스 10만큼 벌 거라면 최대 수혜자들은 플러스 100만큼 벌 거야. 그리고 이걸 두면 이 차이는 계속 심해져 가겠죠. 어떻게? 플러스 100만큼 받을 걸 한 플러스 한 70 정도 벌게끔 해요. 30만큼 걷어서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일단 30만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해도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40이 되죠. 어쨌든 최대 수혜자들은 플러스 70만큼 법니다. 최소 수혜자들도 플러스 40만큼 벌어서 차이가 완화돼요. 즉 최대 수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며 너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즉 경제적 불평등이어도 또는 사회적 불평등이어도, 즉 너가 높은 지위, 너가 많은 돈을 벌어도 그거 허용된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왜? 이랬을 때 최대 수혜자나 최소 수혜자나 어떻게 모두가 으쌰으쌰하는, 협동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더 할게요.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가로축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이에요. 자, 세로축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 기대치예요. 일단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때 45도 각도보다는 요 아래에서 그래프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더 많은 재능, 더 좋은 가정 환경에서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이익 기대치가
최소 수혜자의 이익 기대치보다는 항상 높을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서 예를 들어 그래프가 요렇게 움직여요. 요렇게 움직인다면 뭐야? 요 밑에서 이 45도 각도 요 아래에서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르냐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사회가 그 지점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고, 요때 최대 수혜자는 어쨌든 최소 수혜자보다는 많은 이익을 얻는 건 그냥 전제로 깔고 간다고 얘기했죠. 최대 수혜자나 최소 수혜자, 그 중간자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딱 그 중간만큼의 이익을 얻어가겠죠. 최소 수혜자보다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익도 증진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비교 대상은 평등 분배에 비해서요. 아니, 왜 비교 대상이 평등 분배예요? 라고 하면 다시 올라가 봅시다.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죠? 밑에 있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모두 충족할 시는 불평등이 허용되는데, 충족을 못할 시에는 평등한 분배를 해야 된다. 즉, 평등한 분배보다 이 불평등이 더 나을 수 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평등한 분배에 비해서 가져오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일단 분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점으로 따지면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이 최고점을 찍는 요 지점에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경 써야 될 건 최소 수혜자예요. 그러니까 자, 분배 방식이 한 4가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A, B, C, D. 자, 평등 분배. A는 평등 분배예요. 즉 최소 수혜자나 최대 수혜자나 10만큼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똑같죠? 근데 B는 15, 12, C는 20, 15, D는 40, 10이에요. 이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고 할 때, 자, 공리주의자들은 당연히 D를 선택하겠죠. 다 합쳐보면 50이잖아요. 20, 27, 35, 50이잖아요. 그러니까 D를 선택하겠죠, 공리주의자들은. 근데 롤스는 뭘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오는 요 지점. 그러면서도 자, 보세요. 평등 분배에 비해서 다 이득이 되죠.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가져오죠. 요 C가 가장 정의로운, B도 정의롭긴 하지만, 왜냐면 요 다 이익이긴 하니까, 그래도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 최대 혜택을 가져오는 요 부분이 가장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다라고 롤스는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엄청 자세하게 천천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복습하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노직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